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매일매일 잘 가고 있는데 요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잘 가지 않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수를 체감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걱정이 없지만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지수를 체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저희가 가득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돌파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아보시고 저희와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면 재미있게 방송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오늘의 위원님들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이랑 시작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살짝 나눴지만 저 빼고 또 드레스 코드가 맞으신 것 같아요. 저 요즘 방송하면서 너무 외로워요, 위원님들. 혹시 두 분만의 노란 톡방이 있나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초대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회색으로 좀 맞추셨는데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겁니까?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근데 전 왜 몰랐죠? 네, 좀 외롭네요. 다음에는 저도 좀 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젠틀한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가님 이 커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커플명을 좀 지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또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좀 넘어가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또 한국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잘 가는 것과 별개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키워드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의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하단에 나가고 있네요. 역시나 사상 최고치, 변곡점, 금리 인상 면역이라고 적어주셨고 실적과 공포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님 볼까요? 네, 주도주 재편, 공식 대 비공식 적어주셨고 외국인 수급 이야기해 주셨고 액티브 자금과 2분기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키워드에서 또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분께서 시장을 보는 키워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에 따라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수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올 초반만 해도 경기 민감주가 거의 끌고 왔다시피 했던 우리 시장이 또 그 중간에 소비주로도 바뀌기도 하고 주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지금 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머릿속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사상 최고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잘 가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죠, 위원님들? 네, 지수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네.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어떤 주도주에 의해서 주도 섹터에서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이렇게 예쁘게 끌고 올라가면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그 주도주들이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시장을 끌고 올라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모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어떤 그 대응을 해야 되냐 부분은 오늘 보시면 우리 허반수 위원님 변곡점이라고 적어놨는데 네. 이 부분은 아마 포커스를 저도 또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속단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조금은 신고가지만 예전 같으면 사실 신고가 같으면 뭐 눈 감고 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시장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시장에 대한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주도주에 대한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주도주 버티기다는 말을 드렸는데 이제 네. 버티려면 이제 눈치를 좀 보고 버텨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눈치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 작년 같으면 그냥 사면 시장 수익률은 기본으로 주는 뭐 그렇게도 대응이 가능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차별화 장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지수 따라서 내 종목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변곡점 또 키워드를 토스를 해주셨어요. 허반석 위원님도 변곡점 이렇게 또 적어주셨는데 물어보신 것처럼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몇 주째 변곡점이라는 키워드를 늘 뇌구조에다가 넣고 있는데요. 6월을 시작하면서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간중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구간들마다 변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6월을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고 이제 6월 마지막 주까지 다다르고 있는 와중입니다. 변곡점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생각한 만큼의 변곡이 나와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구간에서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찬스닥 시절에 이제 무언가를 내가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구조 키워드를 두 개를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라는 키워드와 공포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상반됐네요. 그렇죠? 네, 공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말씀드릴 때에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입니다. 공포에 사도 좋은 기업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깊은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사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공포에 사도 좋다라고 할 만큼 조금 단어를 썼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상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는 현 시점을 저는 몇 가지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서 아침마다 공개용 모멘텀 투자 레터를 보내드릴 때 좀 썼는데요. 뭐 종목별 차별화 장세다. 그리고 뭐 박스권 장세다. 고점 부담이 있다. 코로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의 키워드로 조금 현 시장을 조금 함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포에 사도 좋은 기업이 있고 공포에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현 구간에서는 차칫 공포에 샀을 때 현재 샀을 때 공포가 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 보면 공포에 사도 좋은 기업이 있는 반면 지금 샀을 때에 공포가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지수를 바라봤을 때는 쉬어가야 하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횡보했던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12년부터 정확히 16년 말까지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깊게 내려갔던 곳에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현 구간에서 차분한 장세다, 지겹다. 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뛰어넘어서 뭔가 긴장감이 돌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이 맞춰진 부분이라면 수익 극대화를 향해서 버티는 부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 내가 새롭게 신규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를 자칫 잘못 스텝을 밟아서 샀을 때 공포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사상 최고치와 공포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표어를 또 잘 지어주시는 위원님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공포에 사면 되는 주식과 사면 공포가 되는 종목이 또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두 기업을 가를 수 있는 가름쇠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공포가 좋게 또 공포에 사야 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사면 공포가 되는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위원님?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되겠죠. 실적이요. 네. 사도 좋은 기업인데 공포 구간이라면 잘 가던 기업이 깊은 변곡을 만났을 때 누군가는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다가 정말로 떨어졌습니다. 네. 내가 관심 있게 보던 기업이.
그때는 손이 안 간다는 거죠. 그게 공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포에 살 수 있을 만큼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그 기업을 스터디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어떻게 이 기업이 흘러왔고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져 있고 제가 늘 참고가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드릴 때 그 기준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공장 가동률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줄곧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에 살 수 있는 기업과 내가 샀을 때 공포가 되는 기업을 구분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와서 여러분들 그 가름쇠 역할로서 실적을 좀 보면 좋겠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이제 공포에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고공행진하던 카카오가 오늘 7%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불꽃 배팅을 했어요. 아, 기다리고 있던 카카오 드디어 떨어지는구나 하고 약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면 나중에 공포가 될 기업일지 아니면 지금 공포에 산 개인들이 잘한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오늘 카카오가 떨어져서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의견, 사견을 좀 여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사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카카오나 이제 우리가 네이버를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조정을 겪고 상승을 줄 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비대면 관련된 쪽으로 엮이면 단기 조정을 받고 플랫폼과 엮이면 이제 장기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 지금 IT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던 기간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보면 거의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넘어가서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플랫폼 관련돼 있는 기업은 다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언제 차익 실현이 들어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1월달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시장이 신고가를 넘어서서 상승적으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테크 관련된 기업이나 혹은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당연히 매기가 또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차익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카카오를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던 부분은 물론 이제 상승폭도 가장 컸지만 카카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업에서 컨텐츠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결국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자회사들이 굉장히 덕이 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게 다 바로 이제 독이 됩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자회사들은 기업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주가가 크게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IPO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내려갈 때는 또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카카오나 네이버는 더 상승한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견뎌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굳이 견뎌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꼭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고 이번 이렇게 단기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할 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앞으로 우상향할 것은 분명한데 굳이 이거를 견뎌야 되는 초입 구간에서 힘들게 들어가서 그 기간을 다 버티고 나올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허반성 위원님도 동일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공장 가동률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생각이 난 거였는데 카카오 같은 기업은 공장 가동률로 어떻게 좀 눈에 가시화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노란톡을 얼마나 열었는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오후 이제 2시 50분부터 마감까지 종목 상담 방송을 매주 금요일마다 출연을 하는데 그때 마침 딱 전화 상담을 주셨어요. 15만 5천 원이 넘어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와중에 딱 전화를 주셨는데 다행히도 장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샀는데 카카오를 더 들고 갈까요? 아이고, 라고 하자마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15만 5,500원 정도가 매수가였고 예. 그 시간 당시가 15만 7천 원 정도가 현재가였습니다. 너무 설레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저의 기준에서는
얼른 현금화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지수도 신고가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내일이든 모레든 언젠가 한 번은 변곡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신고가에 이거를 매수해서 얼마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게 다행히도 뭐 17만 원을 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아주 짧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오늘 종가가 15만 7천 원입니다. 결국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돌아오는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이지만 결국 주식을 샀을 때 공포가 되느냐 수익이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척도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저위험. 구간인가를 제가 첫 번째로 꽂은 이유는 네.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선수가 아니고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주식을 한지 또는 주식에서 내가 날고긴다라고 하지 않는 분이라면 저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차트를 넓게 열어놓고 내가 이거는 들어가 볼만하겠다라는 가장 쉬운 부분으로 1, 2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한번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의 이 차트가 덜 위험한가? 더 위험한가? 내가 강을 건너거나 징검다리를 건널 때도 한 번에 내가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못 뛰어넘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 보폭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돌아가게 돼 있고 기다리게 돼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처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첫 번째 필터로 놓고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다른 종목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16만 원, 17만 원에 매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세 하락에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위험은 아니라는 거죠. PBR이 11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10만 원을 넘어서 벌써 17만 원에 다다른 지도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산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변곡을 만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현 구간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죠. 그것도 12만 원 언저리, 13만 원 미만에서 사신 분들은 현 구간이 공포로까지는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때에는 꼭 이게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올까 공포로 돌아올까의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보시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네이버 너무 탐나는 기업이고 나중에 잘 갈 것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잡은 자리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차트를 보고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 키워드를 보면 사실 최근에 가장 헷갈리는 게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경제가 실물 경제가 정말 살아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 조기 이야기가 나와도 된다. 지금 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사탕을 주죠. 당근을 주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뭐 조기에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소식 하나에 또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으면 우리 지수는 영향을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발언을 좀 진위를 좀 살펴보면 네. 시점과 대상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지난주 미국 선물쇼 동시마기 때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지수가 결정되는 마지막 막판 국면에서 발언이 나왔고 목요일 날 이제 점도표 관련된 발언이 나왔고 금요일 날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그러니까 연준 위원이죠. 네. 블러드의 핵폭탄 발언이었죠.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목요일 점도표와 금요일 블러드 발언이 겹쳐지면서 다우지수가 크게 폭으로 내렸고 특히 이제 이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들은 대부분이 10% 넘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된 발언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어쨌든 이 발언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내린 상품이 무엇이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인지 선물인지 옵션인지 혹은 원자재 선물인지 보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원자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금이 하루에 5% 내리는 거 봤잖아요. 네. 이때 뭐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10%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걸 보면 가장 피해가 컸던 상품이 원자재고 결국 이제 이 의도된 발언은 원자재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단기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원자재 가격을 특히 선물류의 투기적 거래를 상당히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사실 뭐 블러드 총재의 발언, 연방 연준위원회 발언은 물리적으로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실행하려면 그 6개월 전에 뭐 테이퍼링을 하고 그 1년 동안 6개월 유예 기간을 가지고 그 옆에 다시 이제 그 앞에 1년 동안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테이퍼링 앞에 준비 기간을 거치면 지금 올해 3월 달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건 안 되는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결국에는 그게 선물옵션 가격에서 원자재 가격을 내리는 톡톡한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왜 블러드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비둘기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화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유화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더 큰 거죠. 근데 이 발언은 이제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봐야 되고 공식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파월이나 옐런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절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기 인상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절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진행하겠다. 왜?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우리가 경험했던 2013년도 5월달에 경험했던 버냉키의 조기 테이퍼링 폭탄 발언이 결국 시장을 굉장히 곤란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이제 이런 류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시장이 왜 갑자기 선물옵션 만기 후에 또 다시 좋아졌냐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불지키기 위해서 파월이라는 부분에 또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죠. 그러니까 이 연준위원인데 이 사람은 파월 의장 다음에 넘버 2입니다. 연준에서. 그러니까 넘버 2가 나와서 시장 좀 진전을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연준위원들은 계속 조기 금리 인상을 압박을 하고 공식적인 채널에서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이 스케줄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져간다. 조기 금리 인상 없다. 테이퍼링 시장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수능란하게 시장에 충격을 좀 주면서 적당히 원자재 가격에 충격을 주고 적당히 증시에 충격을 좀 덜 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공식과 비공식을 설명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당근을 주면서 비공식으로는 채찍을 주면서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금 약간 컨트롤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제 저희가 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허반석 의원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네, 저도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키워드랑 유사한 키워드를 저도 넣어놨는데요. 금리 인상과 면역이라는 키워드를 좀 넣어봤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결국엔 매파적 연준위원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22년 말 금리 인상 이야기를 또 했죠. 그리고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22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조기 테이퍼링까지도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공식 채널과 공식 채널에서의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사표 파월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악역을 자처한 옐런 재무장관이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지도 벌써 3개월, 4개월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테이퍼링이 뭐야? 라고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을 때 2월, 3월 어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됐을 때 그리고 23년의 금리 인상이 22년으로 왔을 때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면역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점차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두 축은 분명히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고용의 회복이라는 부분이 두 기준으로 딱 기둥으로 서 있는데 결국엔 경제 지표가 얼마만큼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뾰족뾰족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는 연준은 언제든지 그 카드를 쓰겠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제로 지속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 위원들의 발언, 장관의 발언,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출렁이는 그 변곡의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역이 생겼고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충격이 오기는 온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참여하실 때 지금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100%다 채워서 가져갈 때는 아니다. 급하게 현금화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신규로 지수 고점에 매수해 나가는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쭉 앞서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매수도 그렇고 현금화도 그렇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흐름에 맞게 천천히 대응해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수급 이야기를 해볼까요? 외국인 수급과 액티브 자금 이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 실적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외국인이 오늘 또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더 강하게 반등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수급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수급도 좀 저희가 찬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좀 크게 보면 네. 미국의 이제 자금의 이동이 좀 많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반기를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일단 우리가 5월달에 MSCI 리밸런싱을 거쳤고 6월달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5월달 리밸런싱과 6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거치면 거의 패시브 자금들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나가야 될 물량이나 들어올 물량들이 어느 정도 교차가 되면서 지금 거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6월 달 정도에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패시브 물량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리고 있는 게 액티브 물량들이죠. 그러니까 패시브 물량들이 어떻게 재편이 되는가를 보고 거기서 눈치를 딱 보고 액티브 자금들이 어느 쪽에 공략이 유리한가를 아마 잣대를 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잣대를 잴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뭐 경기 관련되어 있는 가치주냐, IT 성장주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눴지만 지금은 그런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크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실적이 정말로 이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큰 폭으로 뛸 것이냐. 실적이 뛰는 거는 무조건 IT 종목이라고 안 뛰는 건 아니거든요. IT 종목도 경기가 재개되면서 수요가 급하게 늘어나는 섹터가 있고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경기에 관련되는 종목의 비중이 그 정도 종목들이 좀 많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IT주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액티브 자금들이 아마 공략 대상을 삼을 거고 그 중에는 이제 핵심 주도주라면 아무래도 이 섹터 자체가 뭐 예를 들면 10년, 20년 만에 가장 호황을 맞아서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쪽, 특히 이번에 원자재 급락을 겪으면서 조정을 좀 거쳤던 종목들 위주로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유입이 될 것 같고 단발적으로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기관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네.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연기금 일부와 그 투신권 일부인데 그런 자금들은 특정 종목을 많이 노릴 겁니다. 특정 한 종목을 노려서 그 종목을 단기간에 한 3조나 4조 정도의
한 달여 상간에 뭐 30~40% 정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류의 플레이를 이제 지금 7월 달, 6월 말이 넘어가면 실적에 기반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과 토신과 연기금의 액티브 자금 움직임을 지금부터 이제 면밀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이 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어떤 특정한 주도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 종목을 따라잡지 못한 분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거나 뭐 계좌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느끼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주도주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그 가는 종목들과 가지 못하는 종목들을 아까 허반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름세는 실적이 될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실적 이야기를 제가 자꾸 뒤로만 미뤄뒀는데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뇌구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적 시즌이 제일 궁금하신가 봐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컨센서스들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1분기는 당연히 작년 대비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다가오는 2분기는 그렇게 실적이 두드러지는 기업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적이 가름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실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궁금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있다고 물어보셨으니까 두 분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지만 실적 시즌 어떻게 좀 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실적 시즌. 네. 20년도 말 12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부터 보시고 늦어도 상반기에는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보시고 그럼 순서가 나온 거죠. 연말부터는 1분기부터 회복이 될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새해가 되었고 아직까지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면 상반기에는 그래도 턴 어라운드 된 기업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잡으려고 서칭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포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죠. 그랬으면 결국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기게 되었을 겁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의 흑자 전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뭔가가 바뀌면서 수정치가 발표되고 호텔신라는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스터디를 해보았다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중에 레이더의 호텔신라가 한번 잡혔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분기가 끝나가고 있는 6월 이제 말입니다. 그러면 3분기 준비를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올해의 적자를 이제는 다 털고 늦어도 올해에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기대감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다, 경기 회복이다, 일상으로의 복귀다, 외부 활동의 증가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섹터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유지가 되어가고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려면 그 기업의 실적이 기대를 뛰어넘거나 유지가 되거나 QOQ나 YOY 기준으로 따박따박 적어도 성장을 해주는 그런 실적들이 잡혀줘야 그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은 확실한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거품인 거죠. 거기서 다시 추세 하단으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추세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은 실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주에 유통 섹터를 허만석의 작전 리포트 매일 아침 8시 10분마다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네, 유통이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복 소비를 받았지 백화점은 면세점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 그리고 대형마트나 편의점도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내방객이 더 많아지겠지. 극장,
시네마, 당연히 접종률 높아지면 더 좋아지겠지. 호텔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의 포트폴리오마다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적이 좋아지는가 좋아지지 않는가입니다. 실적은 좋아진대 라고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올해까지가 실적이 피크아웃인가 아니면 내년과 후년까지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가 여기까지 실적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피크아웃이 아니고 실적이 내년과 후년에도 좋아질 수 있고 6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이 지난주에 BH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더 깊이 여기가 끝인가 다음 스텝이 있는가 다음에는 더 좋아지는가 이 부분으로 한 번씩만 더 들여다보신다면 공포에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고 지금 현 구간에서 샀을 때 공포가 되는 기업들은 결국 피크아웃이거나 아니면 내년에 대한 성장성, 후년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기업으로 조금 나눠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옴과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로 성적표를 받아보면 어떤 기업이 내실 있는 기업인지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주가는 당연히 실적이 나온 뒤에는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들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보복 소비 수혜주로서 유통이 유효한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좀 힌트가 되셨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지환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적 마감 2분기 실적 마감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와서 지금 성적표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저희의 자세 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신 거는 어디가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냐, 그렇죠. 어디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인데 크게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리오프닝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되면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강해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리오프닝과 관련돼 있는 경제 재개는 판단이 굉장히 좀 함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증권사에 나오는 레포트들이 오늘 아모레퍼시픽 레포트가 나왔지만 네. 실제로는 맞지 않은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기저 효과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전에 허만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대감으로 나오는 거는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느 정도 순환매나 직전 고점까지의 박스권 등락을 놓고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저 효과가 있는 섹터들 일단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섹터로 본다면 결국 이제 경제 재개에서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발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수혜주가 좀 묻혀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경제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원자재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올랐던 원자재나 농산물 가격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이나 이런 업종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대부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해당되는 게 음식료 업종들, 일부 업종들. 롯데칠성이나 일부 음료, 하이트나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 좀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 같은 농산물 가격이 인상이 돼도 라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인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1분기, 2분기에. 이제 3분기에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저 효과가 있는 종목들, 소비주 일부와 그다음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으로 전이가 가능한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고 아닐 종목일지 여러분들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프터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난 뒤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오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애프터스탁에서 다룰 이슈는 신세계그룹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드디어 품게 됐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석권을 위해서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은 결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마트
이마트, 이베이 코리아 뭐 이런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다루었던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라 새로운 뉴스는 아니나 중요한 건 신세계가 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품게 되는 종목들과 그리고 또 이베이 코리아가 이렇게 또 유통 채널로 하나 들어오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되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유통 이야기를 허반석 위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이 이슈 여쭤볼게요. 네,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뭐 신세계, 네이버 컨소시엄이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 80%와 20%로 각각 나눠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뉴스 헤드라인을 그대로 그러면 HTS에다 치죠. 신세계라고 칩니다. 그럼 신세계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베이 코리아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회사는 이마트라는 거죠. 아침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이유는 SSG.com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거죠.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SSG.com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마트가 50.08%를 보유하고 있고 신세계가 26%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지. 하지만 이 그룹이라는 것 때문에 신세계와 네이버의 컨소시엄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오고 갈 때마다 신세계 주가에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치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신 분들은 덩달아서 이마트도 같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그룹 1위죠. 국내 매출액. 휴재를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신세계 그룹에서 지출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이 이베이 코리아를 4조 이상의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휴젤은 또 2조 이상의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내에서 현금을 6조 이상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재무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신세계에서 번복 공시 또는 조회 공시의 답변 공시를 이렇게 합니다. 검토하는 바는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신세계의 차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엔 많이 오른 주가,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따박따박 저점 구간을 맞춰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올해가 피크아웃이 아니고 내년도는 5,300억가량, 후년도는 6천억가량,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0%대, 15%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휴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 더 기름을 붓습니다. 슈팅이 나왔다가 검토하는 바는 있으나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차익 실현 빌미가 돼버린 거죠. 이러한 이야기로 신세계는 일단락 해보도록 하고요.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약 4.7%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16만 4,500원의 시간 외로는 마감을 했죠. 결국엔 SSG.com과의 시너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로 도약을 하게 되죠. 쿠팡을 좀 넘어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는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재무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때에 PBR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마트의 PBR이 0.48로 나오고 있는데 이 PBR이 과연 정확한 현재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마트가 유형 자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할 때 이마트 가양점을 매각을 했는데요. 이마트 가양점을 매각할 때 장부 가치로 기록돼 있는 게 450억, 485억 어간으로 장부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을 했을 때 그 가치가 6,800억에
매각이 되었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PBR이 0.1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0.48의 PBR을 다시 재환산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에 한번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열어서 살펴보면 네. 임차가 아닌 소유하고 있는 이마트만 따져봤을 때 120여 곳이 넘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그러면 PBR이 과연 0.48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3조 5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내가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장부에 기록돼 있는 가격으로는 5천억 내외, 6천억 내외의 장부 가치가 반영이 되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런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에는 재무적으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데 그렇게 크게 염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부동산을 활용한다면. 그럼 지금부터는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데가 옥션, G마켓, G9 이런 부분들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이 부분과 ssg.com과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남겨진 숙제가 될 겁니다. 야구단을 인수하고 호텔을 재개장하고 인수하고 네이버와의 지분 동맹을 맺고 결국엔 이베이 코리아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더 인수를 하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도된 사항들도 없지만 이제부터는 돈을 썼으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마트는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도 담겨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고 봤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도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피크아웃인가 피크아웃이 아닌가를 살펴봤을 때에 결국엔 2019년부터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우상향하고 있는 증가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들을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조금 가져가시자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더불어서 이마트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도 담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이 기업이 인수를 했을 때 휘청일 만큼이냐 아니면 여유가 있는 정도냐라는 건 지나간 이제 기업의 장부죠.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유형 자산을 또 매각을 해서 돈이 생겼고 충분히 인수할 만한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라든지 기업 공시에 물론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을 보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허반석 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전이 마무리가 좀 얼추 됐는데 이커머스 판도 자체가 좀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뭐 지각 변동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일 것 같나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희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신세계가 네이버와 같이 처음에 의도대로 만약에 EBA를 인수했다면 이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이커머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본다면 거의 쿠팡과 지금 맞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시너지 효과로 들어왔으면 아무래도 파급 효과는 굉장히 더 컸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네이버가 신세계가 낙찰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부정하는 공시를 내버렸기 때문에 뭔가 좀 상황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어긋나 있고 오늘 신세계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인수한 걸 보면 결국 이제 100%가 아니라 80% 인수를 네. 했고 3조 4천억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은 호재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이마트와 가지고 있는 SH닷컴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아마 이제 신세계도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베이 코리아로 들어오게 되면 이커머스 쪽은 많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모델이 지금 미국에서 월마트가 시도했던 모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이렇게 이커머스 업체, 주력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월마트가
그 유통업체 중에서 가장 미국에서 실적이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이커머스에 기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세계도 지금 월마트 모델을 많이 좀 모델로 한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잡음이 좀 많았고 어려운 구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봅니다. 다만 신세계나 이마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쓰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도했던 데와 방향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달라졌고 그런 점에서 물론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큰 영향이 없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곤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을 때 조금 신중한 플레이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신세계와 네이버가 공동 인수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됐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낙찰 이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낙찰을 확정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네이버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네이버 잘못이든 혹은 신세계 잘못이든 누구의 그 의견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피해는 이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내용이 좀 보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셨죠. 이 불성실 공시를 좀 하면 피해를 입는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함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는 저희가 좀 더 재미있는 히든 종목 이야기로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잠시 쉬었다가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